중전 마마께서 피를 토하셨습니다. 조선 영조 18년 창덕궁 대조전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밤중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혔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누구일지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묘한 궁중 독살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석 달 전부터 조금씩 그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궁녀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상궁 박씨였지요. 그녀는 중전마마를 30년 넘게 모셔온 신임 깊은 상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상궁이 갑자기 쓰러지며 입에서 거품을 물었습니다. 의원, 어서 의원을 부르시오. 내의원의 수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박상궁은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지요. 이것은 독입니다. 수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상궁의 입술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손톱 밑에도 검은 빛이 돌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독살이라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박상궁이 어떻게 독을 먹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먹은 음식은 모두 상궁들이 미리 검사한 것들이었거든요.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닐까요? 어떤 이들은 자살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박상궁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영조 임금은 의금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라. 궁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니라. 의금부 도사 한정욱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추리력으로 여러 사건을 해결한 인물이었죠. 한정욱은 박상궁의 처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독약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독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때 한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궁궐 독살마의 저주는 아닐까요? 독살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100년 전 이 궁궐에서 억울하게 죽은 후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궁이 독살당했는데 죽기 전에 저주를 내렸다고 하지요. 100년 후 나의 원한이 이 궁궐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라고요. 한정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귀신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소.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상궁이 죽은 날이 정확히 100년 전 그 후궁이 죽은 날과 같았습니다. 설마 우연이겠지. 한정욱은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한 일이라고 확신했지요. 그런데 보름 후 두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관 이씨였습니다. 그는 임금의 수라상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지요. 배가 아프다. 이내관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죽어갔지요. 또 독살입니다.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도 독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정욱은 이내관의 시신을 조사했습니다. 박상궁과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같은 독입니다. 범인은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내관이 죽은 장소가 박상궁이 죽은 곳과 정확히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대조전 뒤편 연못가. 왜 하필 이곳일까? 한정욱은 그곳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지요. 연못가 바위 틈에 작은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 같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정욱은 궁궐의 오래된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죽은 후궁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지요. 숙빈 최씨, 영조 임금의 증조할아버지 시절의 후궁이었군요.
기록에 따르면 숙빈 최 씨는 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다른 후궁들의 모함으로 영모제를 뒤집어쓰고 사약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숙빈 최 씨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내가 억울하게 죽으니 100년 후 나의 원혼이 이 궁궐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인 자들의 후손들을 모두 저승으로 데려갈 것이다. 한정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지요. 아니, 이것은 누군가 꾸민 일입니다. 귀신의 저주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지요. 그는 박상궁과 인해관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다 100년 전 숙빈 최 씨를 모함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기록을 보니 박상궁의 증조할머니는 숙빈 최 씨를 모함한 궁녀 중 한 명이었고 인해관의 증조할아버지는 그때 거짓 증언을 한 내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희생자도 예측할 수 있겠군요. 한정욱은 급히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100년 전 숙빈 최 씨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들의 후손 명단이었지요. 모두 5명입니다. 이미 2명이 죽었으니 3명이 남았군요. 한정욱은 남은 3명을 모두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궁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당분간 각자의 처소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음식도 제가 직접 검사한 것만 드십시오. 하지만 3일 후 3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안 돼. 정상궁이 죽었습니다. 한정욱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정상궁은 방 안에서 죽어 있었지요. 역시 독살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뒀는데. 한정욱은 좌절했습니다. 범인은 도대체 어떻게 독을 먹인 것일까요? 그는 정상궁의 방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음식은 모두 검사를 받은 것이었고 물도 깨끗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독이? 바로 그때 한정욱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상궁의 손톱 밑에 붉은 가루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화장품. 한정용은 정상궁의 화장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연지 단지 안에서 이상한 가루를 발견했지요. 이것이다. 한정욱은 그 가루를 의원에게 가져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상입니다. 독약이지요. 연지에 독을 섞다니. 한정욱은 즉시 박상궁과 인해관이 쓰던 물건들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요. 박상궁의 빗에도 독이 묻어 있었고 인해관의 붓에도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희생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 독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심코 그 물건을 만지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씩 독이 몸에 쌓인 것이지요. 한정욱은 드디어 범인의 수법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몰랐지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날 밤 한정욱은 남은 2명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직접 그들의 방 앞을 지켰지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살금살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욱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요. 한 궁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고는 방문 앞에 작은 꾸러미를 놓았습니다. 잡았다. 한정욱이 뛰쳐나갔습니다. 궁녀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한정욱은 궁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놓은 꾸러미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독이 묻은 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신이 범인이었군요. 궁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궁녀가 한정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숙빈 최 씨의 오대손입니다. 뭐라고요? 한정욱은 놀랐습니다. 숙빈 최 씨께서는 영모제로 사약을 받으셨지만
실은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다른 후궁들의 모함이었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숙빈 최 씨의 가문은 역적의 가문으로 낙인 찍혀 100년 동안 천대받았습니다. 궁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가문 사람들은 버림받았습니다. 제 증조할머니는 거리에서 굶어 죽었고 할머니는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천민의 아내가 되었고 저는 겨우 궁녀가 되어 이곳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복수를 한 것입니까? 복수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궁녀가 외쳤습니다. 100년 전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을 죽인 자들, 그들의 후손들은 궁궐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죽은 숙빈 최 씨의 후손인 저는 궁녀로 살아야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직접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상의 죄로 제가 벌을 받았듯이 그들도 조상의 죄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 아닙니까? 한정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궁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억울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무고하다고요? 그들의 조상이 숙빈 최 씨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 죄의 열매를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궁녀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00년 후에 복수하여 마치 숙빈 최 씨의 저주가 실현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것도 계획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의 저주라고 믿게 만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으니까요. 궁녀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3명이나 처단했으니까요. 비록 5명을 모두 처단하지는 못했지만 숙빈 최 씨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죽겠지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삶을 살았으니까요. 한정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궁녀의 이름은 최운이였습니다. 영조 임금은 최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짐이 묻겠노라. 그대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가? 최운이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하,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5명 모두를 처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임금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감히 임금 앞에서. 하지만 영조는 손을 들어 신하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대의 억울함은 짐도 안다. 100년 전 숙빈 최 씨는 억울하게 죽었고 그 가문은 부당하게 멸시받았지.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느니라. 전하께서는 편하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하께서는 조상 덕의 왕이 되셨지만 저는 조상 때문에 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최운의 물음에 영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본래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법이 필요한 것이니라. 법이 없다면 세상은 복수의 연쇄로 파멸할 것이다. 법이라고요? 100년 전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무고한 숙빈 최 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운이가 외쳤습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최선의 도구니라. 영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짐은 그대의 억울함을 인정하노라. 그러니 이렇게 하겠노라. 영조는 특별한 명을 내렸습니다. 최운이는 사형에 처한다. 하지만 숙빈 최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가문의 역적 낙인을 풀어주겠노라. 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하, 그대는 죄를 지었으나 그대의 조상은 무고했다.
이제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왕으로서의 도리라 생각하노라. 영조의 결정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지요. 사형 집행일, 최은희는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숙빈 최 씨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한정욱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최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이제 제 후손들은 역적의 후손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자신을 희생하여 가문을 구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이 됨으로써 제 후손들은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은희는 의연하게 형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지요. 숙빈 최씨 마마, 이제 편히 쉬십시오. 100년의 한이 오늘 풀렸습니다.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최은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약속대로 숙빈 최 씨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의 후손들을 모두 궁궐에서 내쫓았지요. 비록 그들이 직접 죄를 짓지는 않았으나 그 죄의 열매를 먹고 자랐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니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하늘은 공평하구나. 100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하지만 한정욱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일까? 최은희는 살인자였고 그녀가 죽인 사람들은 직접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법과 정의, 복수와 용서, 이 모든 것의 경계선은 너무나 모호했습니다. 한정욱은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복수로 풀려 한다면 세상은 끝없는 복수의 연쇄에 빠질 것이다. 진정한 정의는 용서와 화해에 있지 않을까. 그로부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은희가 남긴 어린 동생이 궁궐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언니가 한이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언니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디 언니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정욱은 소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니는 살인자이고 저희 가문은 영조 전하께서 숙빈 최 씨의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언니가 목숨을 바쳐 얻어낸 것입니다. 소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지요. 언니,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한정욱은 소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최은희는 살인자였지만 동시에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기도 했구나. 세상은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했지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한정욱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대조전 뒤편 연못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이었지요. 연못가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숙빈 최 씨와 최은희를 기리며 누군가 몰래 세운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최은의 동생이었겠지요. 한정욱은 비석 앞에 섰습니다. 당신들의 억울함이 이제는 풀렸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한정욱은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모두 풀어줄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적어도 한정욱은 노력했습니다. 법과 정의 사이에서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가장 공정한 길을 찾으려 노력했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궁궐 독살마의 저주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상의 죄는 후손에게 대물림되는가? 억울함은 복수로 풀어야 하는가? 법과 정의는 항상 일치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번 더 깊은 이야기를 가져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